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퇴근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렇게 전기 기초 과외, 전기 기기의 직류기의 가장 마지막 파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야, 응, 일단 직류기의 마지막 파트까지 오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해. 그래, 고생했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로 직류기의 손실과 효율이야. 직류기의 손실과 효율을 왜 배우는지 알아? 아무래도 손실을 줄이고 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음. 구하지 않을까? 아주 원론적인 정답인데 맞는 말이야. 실제 맞아. 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계잖아, 기계. 음. 직류 기계잖아. 음.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음. 이런 기계는 당연히 자신이 할 일을 해. 전기를 생산을 하든 아니면은 기계 에너지, 즉 회전 에너지를 만들든. 근데 그게 우리가 입력한 만큼 바로 100%의 출력을 나타내면 너무 좋겠지. 하지만은 어디선가 이렇게 손실이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손실인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메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것을 알고 싶을 때는 효율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비단 이제 직류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동기기, 변압기, 뭐 유도기 같은 모든 전기 기기에서는 이 손실과 효율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직류기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마스터하면은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다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으면 되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빠가 몇 가지 찍어주는 공식 같은 것의 의미랑 이 공식만 잘 외워두면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좀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편하게 들으면 되겠다. 그래. 먼저 직류기의 손실에 대해서 알아볼게. 손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계를 돌렸을 때 그 기계 자체에서 나오는 손실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입력을 100으로 했는데 실제 출력이 90이 됐다 그러면은 10 정도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 그 날아가 버린 것이 바로 손실이라고 해. 그래서 손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종선이라는 게 있어. 고종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변선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두 가지의 손이 있다. 앞으로 손이 들어간다 하면은 뭐든지 그 손실의 종류라고 보면 돼. 먼저 고종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래. 고종선이라는 거는 무부하손이라 그래. 무부하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지. 부하가 안 되고 있는 거. 정확하게 말해서는 부하가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조명으로 치면은 무부하라는 거는 조명도 다 설치를 했고 완벽하게 전기 연결도 됐지만은 단지 스위치를 켜지 않아서 조명이 켜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무부하가 되는 거고, 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지. 회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 회전에 있어서 걸리는 게 없는, 선풍기 같은 경우는 날개 같은 것이 부하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오빠가 자주 쓰는 전동 드릴 같은 경우는 벽이 부하가 될 수 있겠지. 보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비트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니까 비트도 부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그리고 가변손은 무부하손의 반대가 되는 개념에서 부하손이라 그래. 부하가 있다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부하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손실이라고 보면 돼. 이게 뭐냐면은 회로에서 전기를 사용하든 말든, 그리고 전동기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이런 부하가 걸려있든 말든 무조건 나오는 손실이라고 보면 돼. 그게 고정선이야. 고정이란 게 뭐겠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손실이니까 고정선인 거고, 부하손이라는 거는 부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손실이 커지고, 부하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손실이 작아지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손실을 가리켜 가변손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런데 이 또 고종손도 두 가지로 나눠져. 바로 철손이라고 하는 것과 기계손으로 나눠져. 철손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먼저 기호로는 PI를 써. 앞으로 손실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오빠가 이제 P를 많이 쓰게 돼. 이 P라는 경우가 결국에는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가 P는 전력이라 그랬잖아. VI 비슷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손실의 단위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와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그런데 다만 이제 그 해당되는 부피나 아니면은 질량에 따라서의 몇 와트씩 손실이 나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 PI라는 것의 I는 철이 영어로 뭐야? 아이언이잖아. 아이언에서 따온 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쓰지? 아이언에서 따와서 PI인데 결국 이 손실이라는 것도 와트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철송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철심 안에서 자속이 변화할 때 철심부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전에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 모두 전기자가 있고 계자가 있었잖아. 그렇다면 여기 전기자 자체에 권선을 하는데 그 권선을 철심에서 이렇게 감는 것이 권선이었단 말이야. 결국 이 전기자 안에 철심이 있는데 이 철심이 자속이 변화할 때 철심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철손인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손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뭐가 되었든 간에 어쨌든 이 손실이라는 것은 열로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보통 열이 느껴져. 뜨끈뜨끈하게. 그래서 오빠 같은 경우도 전동 드릴 같은 걸로 열심히 작업하고 나면은 당연히 그 직접적으로 벽을 뚫는 비트도 뜨거워지지만은 그 아마추어 즉 전기자 쪽도 굉장히 뜨끈뜨끈하게 돼. 그게 이제 부하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철순으로 인해서 열 손실이 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돼. 비단 드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선풍기 같은 거 오래 돌리면은 그 선풍기 모터가 있는 뒤쪽도 뜨끈뜨끈해지잖아. 어쨌든 그렇게 뜨끈뜨끈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난로 기능도 아닌데 바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뜨끈뜨끈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철손도 또 두 종류가 있어.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이 있어. 히스테리시스 손. 예전에 오빠랑 같이 그 전기 이론 공부할 때 히스테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우리 그때 히스테리시스 그 면적 같은 것도 이렇게 막 계산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거기에서 그 면적이 결국에는 그 손실의 개념이라 그랬잖아. 바로 그걸 얘기를 해. 자, 그런데 이 히스테리시스 같은 경우도 기호가 따로 있어. 이게 뭐냐면은 바로 PH야. H가 뭐겠어? 히스테리시스 손. 정확하게는 히스테리시스라고 해. 뒤에 손이라는 건 손실이니까 거기에서 따와서 H를 사용하는 거고 히스테리시스 손 공식을 오빠가 또 알려줄게.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외우면 더 좋겠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객관식으로 나오기 좋으니까 꼭 봐두자. 그래? 먼저 에타라 그래. 이거 그리스 소문자 에타. 영어 소문자 N이 아니다. 그리고 F 그리고 BM 그리고 1.6 이렇게 본다. 자,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에타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계수라 그래. 이 계수는 주어진 값인데 뭐에 따라 다르냐? 바로 해당되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그리고 F는 뭘까? F는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주파수. 그렇지. F는 이제 프리퀀시, 주파수 개념이야. 근데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주파수가 맞기는 한데 결국 이 히스테리시스 자체에 그 우리가 곡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렸잖아. 이걸 이제 누프라고 그러거든. 이 누프의 횟수라고 보면 돼. 초당 누프 횟수. 결국 그게 이제 주파수와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되겠지.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자속 밀도인 걸 알잖아. 근데 아래 첨자로 M이 붙었다 그러면은 최대 자속 밀도가 돼. 그리고 여기에서 1.6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게 아니라 때로는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두자. 스테인 매츠 상수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변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1.6이 됐든 2가 됐든 그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해서 나오는 단위가 뭐냐면은 와트 퍼 킬로그램이야. 이게 뭐냐? 결국 이 철이 1kg에 몇 와트의 손실을 갖냐 이렇게 따지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되는 전력의 양도 많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인데 이 히스테리시스 손을 비례관계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게 비례 기호인 건 알겠지? 응. 이 비례로 따질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도 많이 봐.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과 비례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리고 철손의 또 다른 종류가 뭐냐면은 바로 와류손이라는 게 있어. 와류. 와류손은 응. P로서 응. 여기에서 E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발음을 에띠라 그래. 에띠. 이게 뭐냐 우리말로 하면은 소용돌이라 그래. 소용돌이. 자, 그러면은 소용돌이로 인한 손해가 무엇이냐? 사실 이 와류손이라는 거는 오빠가 그 지금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전에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하면서 이 와류손을 이용한 게 바로 인덕션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인덕션이란 거는 결국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조리기구잖아. 그런데 오빠가 그때 또 그 얘기를 했었을 거야. 인덕션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코일이 모기장처럼 막 똘똘똘똘 감겨 있다 이 얘기인데, 와류손에서 오빠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자속이 도체를 통과를 할 때 생기는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기향 있잖아. 옛날에 시골에서 쓰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전류가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인데, 이 전류를 가리켜 우리가 와전류라 그러거든. 그래서 와전류가 생기는 그 도체 표면에는 우리 눈에는 이제 쉽게 볼 수는 없지만은 크고 작은 저항들이 있어. 근데 이 저항이 결국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줄열 때문에 열이 발생하잖아. 그 열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인덕션인 거야. 그래서 와류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오빠가 철손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자속이 도체를 통과할 때 생긴다 그랬었잖아. 결국에는 이 철심 쪽에서 역시나 생기는 그런 손실이라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이 와류손 같은 경우에도 공식이 정해져 있어. 자, 그 공식이 무엇이냐 봤더니 P2는 K TF BM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여기에서 K라는 것은 결국 와류의 개수 같은 거라서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냥 개수 이런 거는 보통 주어져 있고, T라는 것은 우리가 두께 있잖아. 두께. 이 철심의 두께를 말해. 그래서 두께가 영어로 무엇이냐? 시크니스라 그래. 오빠가 발음이 좀 안 좋았는데 시크니스라 그래서 거기서 따서 T다. 즉 이건 두께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F는 뭐겠어? 역시나 주파수겠지. 그리고 BM은 최대 자속 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보통 이제 이 개수를 빼고 이렇게도 많이 쓴다고 보면 돼. 자, P는 두께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주파수의 제곱에도 비례를 하고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도 비례하는데, 이게 각기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식처럼 쭉 연결됐다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봐두면 된다 이래요. 어쩌다 보니까 철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이제 그 뒤에서부터는 조금 씩씩 나갈 거야. 왜냐면 철수는 되게 중요해. 나중에 변압기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그런 거야. 기계소는 기호로 PM이라 그래. PM. 기계손에서 여기에서의 말하는 M이라는 것은 결국 기계의 영어인 머신에서 따서 그래.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이냐? 기계가 이제 돌아갈 거 아니야. 발전기가 됐던 아니면 전동기가 됐던 그 돌아가는 그 어떤 속도가 일정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걸려 있는 부하 전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하 전류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이 또 있어. 그게 바로 기계손인 거야. 누누이 말했지만 지금 오빠랑 같이 하는 이 철손 기계손 다 고정손으로서 부하가 많든 적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이야. 그래서 기계손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냐? 이게 조금 오빠가 칸이 안 이뻐서 그런데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해줄게. 마찰손이 있어. 마찰손 왠지 이거는 좀 쉽게 느껴지지 않아? 결국에는 그 뭐 베어링이나 브러쉬 같은데 접촉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접촉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부딪히기 때문에 그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을 말해. 그래서 예전부터 오빠가 전기기기 발전기 얘기를 할 때 브러쉬 같은 경우는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줘라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정류자와 브러쉬가 서로 이렇게 계속 만났는데 정류자는 회전을 한다 그랬잖아. 회전을 하는 거랑 고정되어 있는 브러쉬 그 녀석이 이제 쓸고 지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닳는단 말이야. 동이도 그때 브러쉬로 얼굴을 이렇게 화장할 때 스쳐낸다는데 계속 이렇게 스쳐내다 보면은 뭐 얼굴에서도 마찰손이 일어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그 브러쉬도 조금씩 뭐 털이 뽑히거나 닳거나 이러겠지. 그런 것을 바로 마찰손이라 그러고 풍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풍손. 풍손은 딱 단어에서 알다시피 풍은 바람풍이야. 바람풍. 그 바람풍이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기자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잖아.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 회전하는 것 옆에는 조금씩 조금씩 바람이 일어난단 말이야. 오빠가 이렇게 전동드릴로 윙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전기자 주변으로 바람이 이렇게 슉 하고 나와. 이 바람이 굉장히 양은 작은 것 같아도 뭐 어떤 설비 같은 게 굉장히 크다, 뭐 그 큰 뭐 발전기의 터빈이다, 뭐 이 정도가 되면 적지 않은 바람이 나오거든. 근데 이 바람으로 인해서도 약간씩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마찰손과 풍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무부하지만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할 때 생기는 손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렇게 무부하손, 즉 고정손은 이렇게 다루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가변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는 부하와 관련이 있어. 오빠가 너무 열정적으로 철선을 설명하다 보니까 원래는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무슨 지하철 노선도처럼 지그재그로 그려줬는데 이해만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 가변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자, 동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 동손.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호로는 피시야. 동이 뭐야? 구리잖아. 동손이라는 건 결국 구리에서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부하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전류도 커지잖아. 왜냐? 부하 전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근데 우리 그 공식 기억날 거야. 지금 P라는 게 결국 전력으로서 VI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I제곱 R. 단위는 똑같이 와트야. 그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동손 같은 경우에는 왜냐? 결국 구리가 뭐야? 전류를 흘려보내는 공간이잖아. 그러면은 그치?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면은 당연히 동손도 커지겠고 전류를 적게 흘려보내면은 동손도 적게 일어나겠지. 그래가지고 크게 전기자 권선에서 생기는 동손과 계자 권선에서 생기는 동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전기자 권선. 누누이 말했지만은 전기자뿐만이 아니라 계자에도 이렇게 권선을 다 하는데 그때 하는 권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체, 즉 구리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전기자 권선에서 나오는 손실을 기호로 PA라 그래. A는 뭐겠어? 아마추어에서 나왔겠지. 그래서 PA라 하고 공식은 IA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RA 바로 전기자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은 계자 권선에서 생기는 동선은 더 쉽겠다. 계자가 뭐야 영어로? 필드 마그네틱이잖아. 그래서 PF 필드에서 따와서 그리고 똑같아. IF 제곱 RF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가변손에 또 다른 종류가 하나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 표류 부하손이라는 것이 또 있어. 이걸 책마다 표유 부하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발음이 좀 어려서 보통 표류 부하선 이렇게 많이 하고 기호로는 PS를 쓴다. 이 S가 뭐냐 했더니 표류 부하라는 게 무엇이냐? 스테이, 로드, 로스. 로드라는 것은 부하와 같아. 로스라는 건 손실을 말하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류라는 게 결국 스테이에서 따와서 기호로는 PS를 사용한다. 이것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만 알아두면 돼. 바로 누설 전류에 의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누설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이 됐던 전기 설비가 됐던 어떤 접속하는 부분 같은 데에서 미세하게 전류가 조금씩 새. 근데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100% 막기 위해서는 100%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 접속하는 부분은 그냥 그 도체가 그대로 드러나야지 접속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새는 그 전류로서 이 자체의 양은 측정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누설 전류가 생깁니다 하는 것은 측정은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 자체는 없기 때문에 따로 공식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 누설 전류가 양이 많으면 그게 바로 누전사고, 지락사고라고 하는 걸로써 인체의 감전을 일으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는 접지라는 걸 통해서 안전하게 지면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 어쨌든 이 누설 전류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 자체를 표류부하선이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어. 어쨌든 앞으로 나오는 동기기, 변압기 이런 전기 기기에서는 다 나올 수 있는 손실이기 때문에 오빠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거든. 그래야지 뒤에 가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은 마쳤고 이번에는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자, 효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입한 대비 얼마나 결과가 나왔냐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을 입력을 했을 때 120, 130 이렇게 더 좋게 나오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앞서 말한 손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효율이라는 것은 100%를 넘기기는 그냥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돼. 어쨌든 100%를 넘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00%에 가까운 녀석을 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 효율을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효율은 그 기호로 앞서 오빠가 설명한 이 에타 그리스어 소문자야. 에타를 쓰고 공식은 되게 간단해. 입력분의 출력을 쓴다 이거야. 입력분의 출력. 그러니까 내가 100을 입력을 했는데 90의 출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효율은 100분의 90인데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게 효율의 단위는 바로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 되게 간단하지. 입력분의 출력. 뭐 이걸 가르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측 효율이라 그런 거야. 그렇다면 실측 효율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는데 바로 규약 효율이라고 해갖고 좀 더 꼼꼼하게 따지는 게 있어. 자, 근데 이건 또 무엇이 있냐면은 발전기일 때와 전동기일 때를 조금씩 다르게 본다 이거야. 자, 발전기일 때 규약 효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 발전기일 때 규약 효율은 에타를 쓰는데 발전기가 영어로 특히 직류기 같은 경우는 제네레이터를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G를 이렇게 붙여줘. 그래가지고 이때의 공식은 출력, 즉 아웃풋이지. 출력 플러스 손실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말했던 그 손실을 더한 값을 분모로 두고 분자로는 다시 또 출력을 둔다.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 이게 바로 규약 효율 중에 발전기 쪽인 거고 전동기 쪽에서는 똑같이 에타를 쓰는데 M. 근데 이건 조금 더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고 한다. 결국에는 효율은 크게 두 개, 실측 효율과 규약 효율로 볼 수 있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하잖아. 생산이란 게 결국 출력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로는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전체에다가 손실로서 날아가는 전기를 더해주고 그 대비 실질적으로 생산된 전기만 딱 본다 이런 개념이라면은 전동기 같은 경우 우리가 전기를 입력을 받잖아.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전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입력이 분모가 되고 그렇게 받은 입력에서 또 이 전동기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손실을 빼주어서 이걸 백분율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그리고
또 하나 알을 게 있어. 바로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것도 앞으로 뭐 다른 어떤 기기가 됐든 다 나오는 거니까 지금 공부할 때 제대로 이해하면은 좋아.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효율을 가장 좋게 할 때, 효율을 가장 좋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손실 자체를 줄이는 거겠지. 손실이 줄어들수록 효율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손실을 가져간다 그렇다면은 이때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면은 고정손 있잖아. 오빠가 좀 전에 막 설명했던 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 그리고 가변손 있잖아.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 이게 서로 같을 때가 가장 좋다 이거야.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하지만은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가 가장 효율이 좋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이제 끝나는데, 자, 전압 변동률이라는 개념과 속도 변동률에 대한 개념을 오빠가 알려줄게. 이런 공식은 뒤에서도 또 나오니까 잘 봐. 전압 변동률이라는 건 결국 전압이 얼마나 변하는 것을 레이셔, 즉 비율로서 보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운전을 하는 게 정상 상태라 그랬잖아. 그리고 또 무부하 상태가 있잖아. 부하가 없는 상태. 이럴 때 차이를 보면서 얼마나 전압이 변하냐 이런 걸 본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압 변동률의 기호는 엡실런을 써. 엡실런을 쓰고, 자, 분자로는 V0 마이너스 VN이야. 그리고 분모로는 그냥 VN. 그리고 곱하기 또 100. 곱하기 100을 한다 그러면은 100분율 퍼센트가 단위가 된다 이거야. 여기에서 V0는 뭐겠어? 무부하 전압. 그치. 부하가 없는 상태에 바로 이걸 V0라 한다. 그렇다면은 VN은 부하가 있을 때의 전압인데 이를 가리켜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 한다 이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되게 쉬워. 이와 비슷하게 이제 그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동률이 또 중요해. 속도 변동률이란 거는 전동기에서 무부하 상태일 때와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보는 걸로써 그리스어로 이렇게 사과같이 생기겠어. 이게 그리스어 소문자의 델타야 델타. 델타의 대문자가 그 세모 모양이었잖아. 이건 소문자라면은 비슷해. 회전수를 말하는데 n0란 거는 무부하 회전수, 즉 무부하일 때의 속도를 말하는 거고, 빼기 nn이 뭐야? 전격 속도, 전격 회전수를 말해. 마찬가지로 분모는 전격 회전수, 전격 속도를 이렇게 넣어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로 아니야. n0다. 이게 뭐냐? 무부하 회전수 또는 무부하 속도, 그리고 n는 전격 속도, 즉 부하가 있을 때의 속도를 말한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전압 변동률은 바로 발전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속도 변동률 같은 경우는 전동기, 즉 모터에서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효율과 변동률 같은 것도 시험에서 내기 너무 좋고, 이런 거는 단순하게 계산으로 내기도 딱 좋으니까 이런 공식 같은 거 외우면 돼.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거, 그래. 당연하지만은 이 전압 변동률 공식, 속도 변동률 공식 같이 외워두고, 마찬가지로 이 규약 효율에서의 나오는 공식 전부 다 지금 백분율이야. 그리고 그냥 단순한 실측 효율 같은 경우는 너무 쉽잖아. 그래도 헷갈리지 말게 같이 외워두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길게 설명한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는 개념이니까 최소한도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은 따로 분모가 없어. 그게 뭐냐면은 히스테리시스 계수나 주파수나 최대 자석 밀도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용어가 뭘 말하고 이게 다 비례관계에 있다. 그리고 와류손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제곱의 개념이 있어.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자. 그래서 어떤 비례관계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이런 와류손이나 히스테리시스손이 철손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고정손
가변손 이렇게 서로 연관을 해서 철손과 동손의 차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손실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뒤에 나오는 효율하고 그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공부를 해놓으면 크게 이렇게 헷갈리기가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한 번쯤 다시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자, 지금까지 총 13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많이 했어. 직육이 발전기, 음, 전동기. 그치.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배웠고, 이것저것 하는데, 어때? 전기 기기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어렵지. 너무 어려워. 아이고, 우리 동이 잘할 거야. 응? 지금 전기 기초도 응. 다시 새롭게 공부하고 있어. 원래 전기는 앞에서는 끄덕끄덕, 뒤에서는 도리도리야.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 고생했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교류 쪽에 해당하는 동기기기부터 또 공부를 할 거야. 알겠어. 어쩌면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알겠어. 하나, 둘, 셋, 파이팅!